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또 패럴림픽도 이어질 텐데요.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7년이 지났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올해 들어 무력 충돌이 잦아지면서 전쟁의 위협이 커진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지역도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며 2월 아시아팟 시작합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종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저희도 이제 올림픽 경기 매일 보면서 네.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고 곧 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림픽 경기 보면서요. 그동안에 이제 올림픽이 정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치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치적으로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남북한 단일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평창 외교라고 불리는 북한과의 소통의 기회 이런 것들을 작용함으로써 저는 이제 올림픽이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부분이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들 비슷한 생각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말까지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아시아팟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아시아 뉴스를 살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국가의 소식인데요. 브루나이의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브루나이의 절대군주 술탄이 인도네시아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죠. 제가 사실 절대군주 술탄이 있는 나라라는 게 익숙치 않더라고요. 이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브루나이 왕인 술탄 하사날 볼키아라는 이제 왕이 자신에 대해 올린 사진과 글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인스타그램 계정 소유자를 조사해달라고 브루나이가 아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 당국에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브루나이가 그 절대 군주제 국가네요. 네. 그 한국에서 브루나이가 사실 좀 생소하죠. 예, 그래서 가끔 이 브루나이 왕 술탄이죠. 그 뉴스거리가 되긴 하는데 그 보통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세계적인 부호로서 사치품, 사치 자동차 또 아니면 이제 국제 회의라든가 이럴 때 자기가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고 온다든가 하는 그런 좀 이슈성 기사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최근 이제 브루나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절대 군주제 국가로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슬람이 강화되는 그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순수 종교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에 대해서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브루나이는 흔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보르네오 섬은 인도네시아가 거의 약간 70-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부 쪽 가면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소속돼 있는 사바 사라왁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는 그 내에서도 사바주 내 이렇게 속해 영토적으로 굉장히 협소하죠. 적고 인구도 적고 실제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게 되면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전경을 갖고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근데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술탄국으로서 이제 그 존재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의 지배 그 영향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최초의 석유 시추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굉장히 보고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브루나이의 재정적 주요 기반입니다. 그래서 브루나이는 이런 그 천연자원에 힘입어서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을 했을 때 꽤 높은 국민소득을 보여있고 세금도 없고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웰페어 대신에 그 쉘, 그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석유 수출에 따른 로열티, 그래서 쉘페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평화로운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참여라든가 민주주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이 따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석유 천연가스가 발굴되면서 그것이 영국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주변국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지 않는 영국의 영향하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 단위로 남아있기를 원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해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 1984년입니다.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영국은 뭐 시민의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걸 권유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히려 영국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한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사실은 뭐 비상사태 선포에 의해서 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태가 상당 부분 이제 지속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84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당시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협의회가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상권 분립은 그럼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술탄이 절대 군주제로서 이제 국가 원수이고 정부 수반이죠. 네. 그걸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겸하고 있고 국방장관, 재무장관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 관할뿐만 아니라 정치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엄청 작은 정부겠네요. 네, 그렇죠. 2011년에 이제 선거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간접적 선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4년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슬람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샤리아 율법이 샤리아 율법이죠. 그래서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이슬람 신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세속주의죠. 그래서 이슬람 샤리아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슬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무슬림 간의 결혼, 이혼 또는 가족적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굉장히 강도를 높여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했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는 흔히 얘기하는 그 징역형과 벌금형,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흔히 이제 종교와 접촉되는 사안, 그리고 강력범죄. 강력범죄라기보다는 그렇죠. 강력범죄 포함되고요. 절도 뭐 이런 거. 그리고 혼외정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도 다 처벌의 대상인데 그 처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 그 절단이라든가 끔찍하네요. 이야기만 폐영 들어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처벌에 있어서는 즉 사형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형제 폐지 및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사형 그 폐지국이 돼 있는 그런 지위라든가 그런 데 확산되는 추세에서 브루나이의 그런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인권의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배경에는 사실상 그 술탄의 지위와 그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 자원에서 비롯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의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적인 그런 춤을 맞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국면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SNS의 활용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정치 참여라든가 비판적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탄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사생활 측면에서 그렇게 존경받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엄격한 이슬람의 율법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부분들에 대한 입막음을 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정치적 의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치적 결부되면서 비무슬림들, 뭐 외국인 포함해서요, 뭐 그렇게 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역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든가 선거, 그리고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별 문제 없었던 술탄에 의한 통치가 균열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술탄 패밀리에 대한 모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강력하게 대처하게 그런 됐다.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들어보니 샤리아 율법을 채택하고 있고 인권 침해가 사실 방치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른 나라에서 자신에 대해 그 쓴 글까지도 그렇게 삭제하라 마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근데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이런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이게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에서도 한참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브루나이의 그 상황, 뭐 정치 체제나 아니면 그 인권 상황이라든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 달 아시아 뉴스는 요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사업 관련해서 들어볼 텐데요. 이슈 손님으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영하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영하 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필리핀은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연대위원회 이제 소속이시긴 한데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이 필리핀 할라우강 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게 된지 관련을 지어서 사업을 하시게 된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필리핀 할라우강에 대해서 그리고 왜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은 사실 196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필리핀 파나이 섬 일로일로주라는 곳에 다목적 댐을 설치하고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는 영방법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1단계 사업은 1977년부터 83년까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4개의 관계 시설을 재건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1단계 사업 완료 후 필리핀 정부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내부 수익률이 낮고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09년 필리핀 관계청이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 지역에 102m 길이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주요 저수지에 40m, 24m, 102m 댐을 총 3개를 건설하고 모두 이 댐 3개가 모두 할라우강에 설치됐는데 총 81m 길이의 운하로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즉 유상원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한국 ODA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2년 8월에 이 사업을 차관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 총 2,50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필리핀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인데 두테르테 대통령 전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6년에 사실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대형댐 건설에 대해서 필리핀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 사람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1월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공사업체 선정이 될 것 같고요.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2022년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들으신 분들이 이 정보가 워낙 이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그 제공돼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짚어볼게요. 그래서 댐 건설은 필리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이거를 수주한 기업은 이제 한국 기업이 네. 될 확률이 크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고, 근데 이 댐 건설에 들어갈 돈은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차관 형식으로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이 차관 또는 ODA 이런 거를 사실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그 차관을 제공하는 게 흔한 일인지 이런 걸 좀 기본적인 ODA 그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ODA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ODA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인데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ODA 지원 자금은 상한 조건에 따라 유상원조랑 말씀드린 무상원조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은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이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해서는 협력국에 상환 의무가 없는 원조인데 이거는 무상원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랑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여러 정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무상원조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상원조는 보통 차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차관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조건부로 지금 하고 유상원조의 조건부는 한국 기업에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만이 컨소시엄을 물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지만 보통 한국 기업이 수주를 받아서 건설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자와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갚아야 되는 자금으로 이것도 그 말씀드린 ODA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DA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필리핀 한라우강 댐 건설 사업이 ODA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근데 뭐가 문제길래 오늘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오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직접 현장에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2016년 7월에 현지 단체 요청으로 현장 방문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한국이랑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필리핀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현장을 방문했고요. 지역 주민들이랑 만나서 간담회도 진행했고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미팅 진행하고 지역 도지사나 선주민 단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 댐 건설이라고 했을 때 뭐 그 필리핀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댐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자연 환경에 대한 인위적 변경 이런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게 환경 파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리핀 한라우 댐 건설 같은 경우에도
환경 문제가 가장 지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현지 상황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로 제기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크게 보면 지금 환경적인 문제, 뭐 환경 파괴나 댐이 건설되고 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거는 기존의 경험들을 되돌아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고요.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지진 발생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댐 건설 예정 지역이 활성 단층을 지나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그 지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에 파나이 섬에 레이케이라는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웨스트 파나이라는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층이 지금 댐 건설 사업 예정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관계청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트 파나이 단층이 활성 단층이 아니고 휴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필리핀의 화산 지진 연구소에서는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감지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관계청의 그 휴면 상태라는 말은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주나 포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건 네. 아무도 사실 예측하지 않았던 거고, 근데 활성 단층이 지나고 있는 그 예정지에서는 언제든지 사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지금 실제로 뭐 필리핀에서 최근에서도 이제 화산 폭발이 그쵸.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필리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런 자연재해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고, 특히 또 지진 같은 경우는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실제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필리핀 내에서도 그런 이 댐 건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 필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주요한 문제가 이제 선주민들의 문제, 그들의 이제 권리 그리고 거주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떤지요? 네, 사실 한라어댐 건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은 총 16개 마을이고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17,000여 명의 선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건설이나 댐 공사로 인해서 농경지나 거주지를 잃는 선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고 이주하는 땅의 소유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주 지역의 편의시설, 병원이나 학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 반경에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주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예를 들면 진입로 공사로 약 3,000평에 달하는 농경지를 잃은 주민분이 계셨어요. 근데 보상 기준 최소 금액이 1,800페소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인데요. 3,000평에 달하는 농경지를 잃었는데 4만 원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의 다른 가구는 그마저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그럼 그 반발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민들이 이전하더라도 뭐 아주 멀리 갈 수 없고 땅을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데 지진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면 그 댐 건설되면 지진의 위험, 그리고 또 이주된 지역에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이런 정부로부터 뭐 그 땅이나 이런 걸 빼앗겨서 그 억울한 부분도 다 그런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을 그러면 동의를 해서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선주민 권리법이라는 것을 1997년에 제정해서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유엔도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서 2007년에 유엔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ODA로 진행되는 한라오강 다목적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당연히 필리핀 현지법이나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한라오댐 프로젝트입니다. 필리핀 선주민 권리법이나 선주민 인권선언에는 선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거주 지역 내에 새로운 개발 사업을 착수할 때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라는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사전 인지 인지 동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요. 근데 현지 단체랑 선주민들은 필리핀 관계청과 선주민청이 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타당성 조사 때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타당성 보고서 제출 후에 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근데 절차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 인지 동의 과정에서도 사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파괴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주민 면담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몇몇에 의해서만 면담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제출한 마을도 있는데 그 마을의 의사는 사실 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주민들의 반발이 클 텐데 이 사업을 하도록 자금을 대주는 그 ODA 차관을 대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원망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뭐 앞에서 얘기하신 선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필리핀 정부의 몫일 텐데 또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하는 거고 한국 정부가 대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ODA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상대 국가와의 뭐 외교적 관계도 좋게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해요. 그 가셨을 때 한국에 대한 반응 이런 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현지 방문했을 때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 활동가가 현장을 방문한 거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예정지에 방문했을 때 선주민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그 분들이 받는 피해나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면서 이거를 한국에 돌아가서 꼭 정부에 알려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뭐 군이나 경찰에 의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협박이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달라. 그러면 한국 정부도 그 이야기를 알면 사업을 철회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막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한국 상황을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아니면 이명박 정부부터 오랫동안 일어났던 그런 재개발 됐을 때 그 용산 참사나 아니면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경찰에 의한 공공연하게 의한 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산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됐을 때 그런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면서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ODA가 그 수원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그들의 필요와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서로 개발 협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이 이제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이제 홍보는 크게 하고 있지만 그 원조의 성격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유상 원조, 무상 원조 했는데 그 원조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무상 원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추세를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유상원조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고요. 또 최순실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권과 관련된 그런 걸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관 형태로 제공되고 그것이 이제 그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건설 공사로 이어질 경우에 그 건설 공사를 한국의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수주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적인 그런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사실은 그런 개연성, 그러니까 현지 사정이라든가 뭐 환경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생색을 내고 또 실익적 차원에서는 우리 관련된 기업들이 그걸 수주함으로써 하나의 그걸 이제 경제적 이득, 이해관계로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해외 건설 협회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해외 건설과 관련된 뭐 전략 문서 같은 걸 보면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가 그 정책 중에 있을 정도로 그 ODA의 정신이나 취지보다는 사실 그 해외 건설 수주의 실적을 높이는 그냥 수단으로만 많이 활용했다는 걸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뭐 2009년부터 다시 재개됐다고 하고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건 2012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그 즈음부터인데 사실 딱 그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넘어갈 시기 즈음이었고 사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지금 그 주민들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마지막에 그 얘기하실 때 약간 눈이 붉어지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현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는데 좀 놓치긴 했지만 궁금한 게 현지 주민들이 지금 아직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니죠, 그 지역에. 그런데 군 경찰들이 이렇게 상주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가셨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가기 전에 자료를 통해서 현지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군이나 경찰에 의한 위협이 계속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무장한 군인 한 20여 명이 마을을 순찰하는 사례, 그래서 직접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직접 뭐 총을 들고 총을 쏘거나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총을 무장을 한 상태로 마을을 돌아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지역 주민들에게 뭐 가까이 간다든지 하면서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입막음 효과를 위한 네네. 그런 거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인권 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한국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서도 이렇게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인데 혹시 한국 정부는 이런 현지의 반응들을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나요? 당연히 저는 한국 정부에서도 수출입은행에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고 2015년부터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필리핀 현지와 연대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또 박완석 의원이 국정감사 때 서면 질의를 통해 수출입은행에 답변 받은 사례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수출입은행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 선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에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답변을 보냈고요. 제가 2016년에 다녀오고 나서도 수출입은행에 질의서를 보냈고 수출입은행에서도 그냥 유선으로만 알린 건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거는 필리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행되어 오지 사실은 공사가 강행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왔다가 지금 다시 1월부터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수출입은행에 다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정말 오래된 사업이고 정부가 계속 끌어오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반대 운동이 사실 성과를 봐서 사실 지금까지 연기가 되었을 텐데 다시 이렇게 사업이 재개된다고 해서 되게 주민들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많이 그 좌절감도 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 그 사업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지금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뭐 당장 대형 댐을 그 지역에 뭐 댐을 다시 철회하라라고 강경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달라라는 거였고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냥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필리핀 현지법에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라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대형 댐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거는 사실 소규모 댐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필리핀에서는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대형 댐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현재 총 149개 수력 발전소가 그리고 16개 지열 발전소 계획이 완료되거나 뭐 공사 중에 있거나 예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대형 댐이 선주민 거주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댐 건설이 사실 불러올 각종 부작용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오로지 선주민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정부 댐 건설 사업에 대해서 선주민들의 반대나 저항은 지속되어 왔고요. 일부 댐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주민들 반대가 너무 강해서 뭐 지원을 철회하거나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외국의 그 소식들이 그 특히 어떤 뭐 수도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국에까지 소식이 전달되기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특히 이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정책과 관련된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좀 이런 그 현지 주민들에게 고통을 끼치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동의할 만한 사람은 사실 국내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현지 단체랑 선주민 분들 일부 몇 분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뭐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필리핀 그 현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알리고 한국에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이시고요. 저희 참여연대랑 뭐 국제민주연대, 그다음에 아이콘 몇 개 단체가 같이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그 현지 상황을 알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 협력, 그 원조에서의 갖는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런 그 지원이 필요한 곳이 외진 곳이라든가 그렇죠. 또 해외에 있고 각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 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 이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슈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후차적인 사후적인 대응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혜국의 뭐 인권,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ODA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감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유상원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뭐 국회 감시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감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상원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뭐 환경 피해나 인권 침해 사례가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라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지금 유상원조 비율이 전체 ODA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상원조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상원조 지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규제랑 감독은 미흡한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스트리븐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2009년에 세이프가드 제도를 2009년이 아니라 2012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서는 그 정책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다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왔는데 이 세이프가드의 첫 적용 시범 모델이 사실 필리핀 한라오강 다목적 사업인 거예요. 근데 2016년에 세이프가드를 영문본으로만 공개를 한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 세이프가드 책임 이행을 그 개도국 정부에다가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이프가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개도국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실 모니터링하는 그 감독이나 모니터링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 한국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모두 다 개도국 정부에 넘겨놓은 상황이라서 그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정부가 하는 사업이지만 뭐 은행 역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주고 그 역할만 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궁극적으로 그 너희 정부, 그러니까 상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근데 그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아예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원칙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한국 정부는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세이프가드 자체가 자체 감독을 하거나 뭐 알아서 하라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게다가 그거를 적용도 이제 시범 사업 이제 하나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럼 한국 정부 한국 ODA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껏 이 한라오댐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 또는 현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필리핀도 그 한국의 ODA를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고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아, 네. 필리핀에서 예전에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필리핀 남부 철도 사업이라고 그것도 한국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도 필리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미 예상되어 있었고 이주 대책이나 그 이주 지역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했는데 그걸 한국 정부에서 그냥 강행했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그러니까 시민사회 내에서는 유상원조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금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 인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인도에서도 ODA로 사실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지 주민들은 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건설 수주를 주고서 막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엎어지는 사례도 있고 아니면 강행이 돼서 현지 주민들한테 정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 ODA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세이프가드라는 제도가 사실 아직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또 이런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런 감독의 권한, 의무를 좀 더 이행하라고 관심을 좀 더 가지라고 계속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 있어서의 국제개발 협력의 경험이 굉장히 최근에서야 시도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뭐 개발 특히 이제 인프라 개발 뭐 이런 것들을 개발에 대한 신화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해 맹목적인 그 믿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꼭 정부의 원조뿐만 아니라 그 민간 자본의 경우에도 뭐 그 특정 국가의 뭐 건설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특히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국가일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공적 원조는 아니지만 한국의 부동산 개발 건설업체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면서 그 해당 정부가 그걸로 투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기득권층이 얽혀 있으면서 그 선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폭력적인 강압적인 강제 철거 뭐 쉽게 얘기하면 캄보디아에서는 군인들이 한밤에 들이닥쳐서 선주민들을 트럭에 태워서 강제로 철거시키는 그런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지금 ODA의 하나의 추세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민자를 유치해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가치라든가 수원국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도움을 준다는 게 과연 어느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이 과연 해당 정부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것인지 그 정부가 실제로 그 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도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ODA는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ODA가 많으면 개도국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는 그냥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ODA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도국의 빈곤 감소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이라는 그런 좋은 말들로 ODA 기본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ODA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정부, 한국 정부나 국민들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나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로 사실 인권, 평화, 민주주의 향상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ODA가 개도국 현지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평화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ODA를 제공해야 되는지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2016-17 그 국정농단 사태 중에서도 뭐 최순실 일가가 그 ODA를 활용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그 ODA를 자신들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걸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도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을 폐기시키는 성과도 이룬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달라진 정부잖아요. 새롭게 달라진 정부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사실 아세안 국가들에 가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외교한다고 또 내세운 것도 있고 그런 그 ODA에서 또 해외에 기업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이런 가치를 좀 내세우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좀 빌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코너인데요. 아시아 민중가요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곡을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저는 민중가요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린 필리핀 한라우강 다목적 사업과 관련된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 선주민들의 전통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 전통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ODA가 어떤 사업인지 개도국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곡을 들으면서 필리핀 한라우강 댐 사업이 부디 그 현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도록 기원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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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